제가 오늘 이 바나나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바나나 우리 드실 때 어떻게 드십니까? 이렇게 드시죠. 이렇게 다 이렇게 드실 겁니다. 근데 중국에 출장을 가시면 이렇게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꼭다리는 뭔가요? 손잡이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국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은 지금 보시다시피 바로 이 만리장성입니다. 특수성,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그런 부분이 이제 중국의 특수성이었고요. 우리 한국하고 수교한 지가 지금 27년이 되었고 시장은 그동안에 계속 커져 왔습니다. 연속성은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만리장성의 가운데를 보시면 이게 길이 끊겼는지 이어졌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똑바로 가다가 또 옆으로 새기도 하고 그럽니다. 멀리 보면 뭔가 시장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어렵다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 여기 한 1,000명 계시다면 각자의 머릿속에 있는 중국 시장에 대한 경험은 다 다를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또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속에서도 하나의 흐름을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잠시 우리 이번 설명회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드시라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중국의 어떤 특수성을 보고 아까 그 티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미경으로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걸 한번 보고 조금 멀리 망원경도 한번 내다보자는 겁니다. 그 와중에 기회도 보고 변수도 보고 그러면서 성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지금 중국 경제가 6% 경착륙 이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하는데 대체 어떤 상태인지 한번 그 하늘 보듯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뭐가 중요한지 우리가 뭘 꼭 놓쳐서는 안 되는지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 중에 우리 기업 입장에서 꼭 짚어야 할 부분을 키워드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기회 요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중국의 특수성일 겁니다. 중국에는 정부가 시장의 관리자이기도 하면서 시장의 참여자이기도 하고 규칙의 제정자이기도 합니다. 이 법칙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운동 경기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WTO 자유무역 얘기를 하면은 운동장이 평평한가 안 한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운동장에 중국에서는 정부가 때로는 선수로 뛰기도 하고 감독이 되기도 하고 심판이 되기도 하고 규칙도 정하고 하는 게 실제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많이 어렵다 그러면 과연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이런 요인들을 전부 감안을 해서 유망품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유망품목은 20개 외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20개를 말씀드린 거는 내년이 2020년이기 때문에 20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입니다. 오죽하면 세계가 다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이 만들어내서 지금 세계의 이 과잉이 전부 중국발로 시작됐다는 얘기가 다 있겠습니까? 자기가 쓰고도 남고 세계가 쓰고도 남는 그게 지금 세계 경제의 몸살의 한 요인이라고 얘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그래프를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생산 대국이라는 중국의 이 생산 관련 지표가 쭉 떨어졌습니다. 올해 거의 그 절벽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공업기업 제조를 주로 하는 공업기업들의 이윤이 공두박질 친 거고요. 또
공장도 가격, 공장에서 내놓는 가격, 관련 가격도 역시 마지막으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 그래프는 이제 투자입니다. 사실 중국이 세계의 소비 시장이 되었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소비 시장은 이제 앞으로 갈 길이고 지금 현재는 여전히 중국이 공장 중심으로 또 투자 구동형으로 성장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개가 안 좋으면 중국 경제가 전체가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투자 역시도 기업, 민간 똑같은 모양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윤이 안 나니까 투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우리 각 업종별로 대체 그러면 상황이 어떨까요? 생산은 어떻고 또 이윤은 얼마나 날까요? 보시게 되면 이 오른쪽 그래프는 오른쪽에 1, 4분면에 보게 되면 여기는 생산과 이윤이 모두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 3분면에 가면 생산과 이윤 모두 나쁜 상태고 2분면, 4분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1분면에 있는 거는 몇 개 업종이 안 됩니다. 아마 여기에 오신 분들의 관련 업종이 전부 요 안에 다 포함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중국 경제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쪽에 있는 업종들이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다행히 이것이 모두 악화된 부분보다는 점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더 최근에 단기간 내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이 자동차 제조하고 그다음에 컴퓨터 통신전자, 의약 제조, 문화 오락용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다소나마 더 떨어지지는 않고 개선되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중국에 관련된 그 뉴스 중에 제일 많이 들으셨던 게 돼지고기 얘기일 겁니다. 중국의 동북 지방에서 갑자기 돼지 열병이 번졌고 한때 우리나라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돼지 열병은 치사율이 많아가지고 다 죽습니다. 문제는 중국 사람들은 흔히 오리를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단연 돼지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1년에 한 사람이 50kg을 소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끊어지면 중국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피그에다가 인플레이션 해서 피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겠습니까? 재밌는 얘기지만 미중 무역 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화웨이를 제동을 걸고 하는 것보다도 중국에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돼지 사료용 대두를 미국이 수출 안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미국이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정도로 중국은 돼지 가격이 오르게 되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돼지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그러면 소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나, 양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나 그랬더니 그 가격이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참 정말로 물가가 힘들었던 겁니다. 저 보시다시피 보라색을 보시면 이 밑에 것들은 다 예년 소비자 물가 그래프예요. 이렇게 치솟았던 적은 제가 기억하는 한 최근 연도에 없었습니다. 아주 이상한 이제 흐름이 나타났던 거고 생산이 좋지 않은데 물가까지도 이제 안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올해 굉장히 힘들었던 이제 한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비를 보겠습니다. 소비는 여러 업종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중국에서 소비 영향력이 큰 것은 자동차입니다. 근데 자동차 역시도 올해 판매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프가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안 좋다 보니까 전체 소매 시장이 안 좋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우리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미중 분쟁 또 세계 경제 동시 침체 이 영향을 받아서 수출 또한 이제 중국은 올해 상당히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중국이 어떤 정책을 내놓았냐 하면은 바로 이 역주기 정책이라는 겁니다. 주기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거를 카운터 방어를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득을 높여주는 효과를 내서 세금을 깎아줘서 소득을 높여주고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비용을 줄여주는 게 바로 역주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다시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중국 하면 우리가 자꾸 이 경제 성장률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6% 밑으로 떨어지면 중국 경제가 난리가 난다. 또 사실 돌이켜 보면 몇 년 전에 보면 8% 밑으로 떨어지면 중국 경제가 경착륙한다고 했었습니다. 이 얘기는 7%대도 있었고 계속 나옵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됐나요? 전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최대한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를 안정되게 가져가는 게 이제 중국의 가장 기조가 되고요. 지난달 11월 22일입니다. 중국이 그 당시에 11월 중에 계속 얘기했던 것이 2010년도에 발표했던 게 있습니다. 정권의 공약으로 발표했던 게 2020년이 되면 2010년 GDP의 2배로 만들겠다. 2020년이 바로 다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계산을 쭉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 상태로는 아무리 해도 2배가 안 돼요. 근데 지난 11월 22일 날 중국에서 GDP 수치, 작년 수치를 수정 발표했습니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통계적인 어떤 속임이 아니고 원래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해보니까 많이 올라왔어요. 그 작년도 성장률이. 작년도 성장률이 올라왔으면 올해 내년에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성장률 전망이 올해 6.0 아니면 6.1 내년에 5.8 5.8이 나온 거는 제가 알기로는 IMF에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상태로 이렇게 가면 올해 1분기 6.4, 2분기 6.2, 3분기 6.0, 4분기 6.0 내지 6.1 두 자릿수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6.2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국은 그 사이에 소수점 두 자리 숫자를 발표를 안 했는데 아마 이번에 이런 게 이제 나올 것 같고요. 그 상태로 보게 됐을 때는 내년에도 6.0을 유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옛날에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거를 60년대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지만 중국은 194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5개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13차 5개년 기획의 마지막 해인 동시에 후년부터 시작하는 14차 계획의 기획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은 중국 정부가 굉장히 민감한 시기고 정책적으로 아주 신중을 기하는 시기고 어떻게 하든지 저거를 달성을 해야 되는 것이 중국 정부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지금 그 전체 경제 흐름을 보실 때 지금 여기에는 지표가 14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개별 수치를 보지 마시고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14개 중에 실제 우리 기업 경영 환경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위로부터 대개 한 7개 정도 됩니다. 이 7개가 올해보다 호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호전세로. 그리고 이 흐름은 제가 혼자 만들어낸 게 아니고 적어도 한 30군데 정도의 예측 기관을 다 종합을 해서 보고 이걸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숫자보다는 흐름을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광고 중에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이런 광고가 카피가 있었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라고 했습니다. 경제는 수치가 아니고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는 올해는 이제 평가 절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미국과의 그 관세 문제를 흡수하기 위해서 있었지만은
내년도 중반 이후 가면 작년 수준만큼 실질적인 평가 절상 효과가 이제 예상이 되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아까 돼지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돼지 열병이 안정화됐습니다. 근데 안정화됐다고 바로 가격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돼지가 이게 보통 태어나가지고 다시 이렇게 먹고 하는데 1년 걸립니다. 1년 12개월에서 13개월 주기가 되기 때문에 내년 적어도 1분기, 2분기 초반까지는 신문에서 중국 물가가 자꾸 올랐다, 4% 넘어졌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 하반기로 들어가면 올해 기저 효과까지 합쳐져 가지고 물가는 안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쪽을 보시죠. 중국에 대한 얘기는 100명한테 들으면 다 다른 얘기가 들려옵니다. 지금 경험하신 분들일수록 더 많은 이제 시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지금 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지난 2006년에 세계 경제 포럼, 정말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내놔서 아주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보고서입니다. 2020년에서 2025년까지의 중국 시나리오입니다. 그때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이 축의 가로축은 중국이 국내적으로 개혁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그다음에 아래 위의 축은 국제 환경이 중국에 우호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거 역시도 4분면으로 나눠서 봤습니다. 1분면에 보면 뉴 실크로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국이 대내 개혁도 성공하고 제도 개혁도 성공하고 국제 환경도 중국에 잘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진짜 글로벌 슈퍼파워가 된다는 시나리오고, 두 번째 이 아랫부분에 4분면 같은 경우는 국내 제도 개혁은 성공하지만 국제 환경이 좀 안 좋다. 리지널이라는 거는 아마 아시아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얘기를 할 겁니다. 왼쪽은 국제 환경은 좋은데 대내 개혁이 안 됐다. 국민들에게 지키지 못한 약속. 이런 시나리오가 됩니다. 문제는 당시에 이 자료를 발표할 때 세계경제포럼에서 이 각 시나리오마다 성장률을 장기 예측을 했습니다. 뉴 실크로드에서는 연평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9% 성장할 거다. 그리고 리지널일 때는 7.5, 제일 안 좋을 때 6.0이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6.0까지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그래프 보시면 실제로 중국은 이미 그 전부터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덩치가 커서 계속 잘 될 것 같았는데 왜 떨어졌을까요? 저는 그 답이 스스로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많이 먹었습니다.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많이 먹어서 주변 국가, 미국 어느 나라도 함부로 대응하기 힘든 상대가 됐는데 문제는 너무 거구가 돼서 이게 힘들어진 겁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몸에는 자꾸 성인병이 생기고 이게 중국 경제에 뒤집어 보면 그대로 이제 적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중국이 미중 분쟁 이전부터 스스로 살을 빼고 경제를 스마트화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에는 1990년대 후반에 스타트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시아 금융위기가 나서 시기를 놓쳤고 10년쯤 있다가 다시 했던 게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또 시도를 못했고 해서 이번에 다시 하는데 미중 무역 분쟁이 생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중국이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느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올해 내년도 이제 성장 전망을 되게 이렇게 보면 아까 이제 6.2, 6.0 했었는데요.
뭐 베스트 시나리오가 됐든 워스트 시나리오가 됐든 큰 폭의 차이는 안 날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아주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그래서 저는 항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장률 자체보다는 이 흐름을 보는 게, 그리고 왜 성장률이 떨어지나 하는 그 속을 뒤집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중 간 무역 분쟁의 영향 경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가 많습니다만 좀 다른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1년간 이 경과해온 상황입니다. 미중이 서로 대립을 하다가, 아까 우리 북미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또 단판기 서로 대화를 하다가 또 조금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근데 굉장히 또뭐 사나워졌습니다. 근데 이런 시기를 계속 이렇게 거쳐왔습니다. 이 사이에 중국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미국에 계속 협상단만 갔을까요? 류허 부총리가 갔다가 오고 또 뭐 저기서 오고 그것만 한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국내 정책이 굉장히 조밀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통화 정책, 재정 정책. 요 그림이 바로 역주기 정책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이걸 보게 되면 통화 정책이라는 거는 예전 같으면 그래 소비가 안 좋아 그럼 금리 내려 했는데, 금리를 내렸더니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서 이게 유동성이 엉망이 돼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거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별적인 이 유동성 인하 조치를 계속합니다. 맞춤형, 선별형, 맞춤형. 저희 코트라가 드리는 서비스도 점점 맞춤형 서비스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냥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조밀하게 해왔습니다. 같은 기간에 보시면 재정 정책은 소득세법부터 시작해서 뭐 그 영세기업 감면 사회 보험 저 기업 저 부담 요율 인하해서 이게 계속 이렇게 오겁니다. 이 효과가 이제부터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 시장의 하나의 청신호라고 이제 저는 보는 거고요. 미중 간 대립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대립기 완화기 중국 내부의 최근의 분위기는 어쨌든지 빨리 마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어떤 카드를 내지는 않는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전망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이따가 그 연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마치 미중 분쟁이 생기면서 중국 경제가 완전히 바뀌고 흔들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2020년부터 2017년까지 굉장히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어 왔습니다. 글로벌 밸류 체인입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돼가지고 해외에 수출하는 그림이 바로 이 위에 서플라이 허브가 되겠습니다. 중국이 세계에 수출하는 거는 2000년만 하더라도 실제로는 요 정도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영향력이 있었는데, 이게 2017년에 오니까 이렇게 커져 버렸다는 겁니다. 2010년. 반대로 요 밑에는 이제 디맨드 허브가 돼서 이게 수입입니다. 같은 기간에 중국이 뭐 CHN이라는 걸 안에 쓸 수 없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커져 버렸습니다.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어떤 현상이 하나 생겼냐 하면, 대부분 이 국가들이, 여기는 미국도 있고 또 독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중국도 마찬가지고, 점점 그 지역화돼 갔다는 겁니다. 지역화. 그 중국도 이 옆에 있는 국가들을 보면은 점점 지역화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RVC, GVC가 RVC, 리지널 밸류 체인과 함께 지금 굉장히 급진전돼 왔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 그림은 지금 RVC에서 이제 NVC로 가고 있습니다. NVC는 내셔널입니다. 중국 국내에서 움직이는 그 내셔널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왼쪽 그래프입니다. 왼쪽
그 2000년도에부터 2017년까지 보면 파란색은 세계가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한 정도입니다. 이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에 중국이 세계에 대한 의존도는 쭉 떨어져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밑에 조금 밝은 파란색이 중국이 생산한 제품 중에 자국 내 소비입니다. 이것이 10년 만에 71에서 85%로 크게 늘었습니다. 국내 시장이 이렇게 커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 체인의 이론으로는 남아 있는데 리저널 아시아권 내에서 그다음에 중국 국내에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공격을 받으면서 화웨이 또 몇몇 회사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었는데 과연 그러면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시죠. 여기 되어 있는 것은 최근에 여러 업종별 중요한 업종별 산업별 이 기준입니다. 업종별 산업별 기준이고 현실적으로 이 밑에 보면 유명한 여기 뭐 페이스북도 있고 구글도 있고 유명한 회사들이 원래 이런 걸 만들어낸 회사들이 다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에 가면 그런 회사들이 또 있다는 거죠. 중국 내에 이 체인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중국 가면 한국 우리 인터넷 잘 못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중국이 이제는 내셔널 밸류 체인화하면서 점점 플랫폼화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화. 이 그림은 지난 1978년부터 최근까지 해서 중국의 대표 핵심 업종, 그러니까 GDP에 기여도가 많고 또 돈이 잘 되는 이제 그런 업종을 변화를 얘기를 한 건데요. 보시게 되면 앞에 세 군데는 서로 순서만 달라졌지 대개 이렇게 그 구조대로 그 풀대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2012년도 이후에 지금 오게 되면 저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정보통신, 상업서비스, 금융 이쪽이 최고의 기회와 시장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슈와 트렌드를 보시겠습니다. 내년에 연초부터 우리 신문에 중국이 GDP 2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얘기가 분명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단기 이슈로 보고요. 그다음에 정책 조합입니다. 정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을 하나만 쓰지 않고 여러 가지를 섞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구할 거라는 것이고요. ICT, 자동차, 부동산 올해 굉장히 밋밋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정책을 내놔서 이 분야가 괜찮습니다. 우리 자동차 관련 기업들은 내년에 저희 그 중국 지역본부에서 이 관련 사업을 각 지역에서 많이 할 텐데 참가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그다음에 미들딜은 중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빅딜, 스몰딜이 아닌 미들딜 같습니다. 그 정도 톤으로는 가야지 그 이후도 준비를 할 수 있겠다는 것이고요.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연초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내놓을 겁니다. 중국 정부에서 소비 확대를 위해서 최근에 뭐 야간 경제 얘기도 나오고 또 인터넷 구매하는 것도 좀 더 편하게 하고 여러 가지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재고 주기입니다. 그 사이에 중국이 기업체들이 재고가 너무 많았는데 이미 사실은 그게 풀렸었어야 되는데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그 재고 소진을 충분히 못했습니다. 근데 내년 중반 정도 되면 이게 다시 재고 보완, 재고 축적 그 케이스로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방 정부는 최근에 저희 코트라가 지방 정부하고 굉장히 열심히 연계를 맺고 있는데 지방 정부 중에서 몇몇 정부 예를 들면 강소성, 산동성, 흑룡강성 이제 이런 정부는 한국과의
협력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하기 힘든 것도 이 지역에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14호 계획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그 조금 장기적으로 보겠습니다. 중국 경제 저는 그 갑자기 추락하지도 않고 영원히 다시 솟지도 않을 거고 롱랜딩으로 생각합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듯이 천천히 문제없이. NVC는 방금 말씀드렸던 내셔널 밸류 체인이 되겠고요. 서비스 투자 많이 확대할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 중국이 외상 투자법, 외국인 투자법 개방을 했는데 발표를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큰 법입니다. 시행 세칙은 내년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시행 세칙을 보게 되면 서비스업은 많이 지금 열 것으로 보이고 특히 그 중에서 3, 4선 도시 쪽에 개방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타 중국이 장기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다자간 협력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피부로 느낍니다만은 우리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잘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물에 관련된 거, 에너지, 인구에 관련된 거를 할 수 있게 되면 정말 튼튼한 중국의 기초를 잡을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기회 요인과 이제 진출 요인은 제가 요것은 자료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내년에 중국 정부의 모든 정책은 이 틀 안에서 다 나올 겁니다. 우리 저 미디어에 계신 분들은 기사 기획 잡으실 때도 이걸 갖고 잡으시면 될 겁니다. 언제 뭐가 나오고 여기서 어떤 정책이 나오고 해서 이 틀로 이제 중국 경제를 보면 될 거고 저희 코트라에서도 사업 기회를 다 요거 기반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또 할 수 없는 거 정말 불리한 거 좋은 거 이제 나쁜 여건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뭐 가장 흔하게 하는 방식인데요. 스왓 분석을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스왓 분석은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강점을 가진 거하고 기회 요인, 그다음에 강점과 위협 요인, 또 반대로 이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이 진출 전략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생각할 때 중국의 밸류 체인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잘하는 걸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됐지만 이제는 중국이 필요로 하는 걸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짜장면이 먹고 싶은 사람한테는 짜장면을 줘야지 탕수육을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이제 간다는 겁니다. 저희 코트라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게 지금 중국에 22개 무역관이 있는데 5개 권역으로 나눴어요. 5개. 그 5개 권역으로 나눈 것도 그 지역의 특색, 그 지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게 뭔가를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나눴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사업의 틀, 이 전체 전략 구상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할 텐데 우리 기업들 꼭 그 많이 참가를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5개 권역이 이 바레만하고 동북, 그다음에 화동, 화남, 서부, 내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 여러 가지 이제 수요가 이렇게 차등화돼 있습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시장 기회는 있습니다만은 저희 내년도 코트라 중국 지역 사업은 요 틀이 일단은 이제 기본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그 유망 품목과 서비스 중에 제가 일부 스킵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 시간에 의료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의료 문제하고 중국의 의료 문제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중국은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가면 불친절하고 약도 없고 뭐 엄청나게 불친절합니다. 예전에 중국의 식당에 가면
이 음식을 시키면 그릇을 이렇게 던졌지 않습니까? 지금은 던지지는 않거든요. 대신에 그걸 보고 싶으시면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약 타면 약을 던져요. 그래서 오히려 병을 얻어옵니다. 이 의료 분야는 정말 개혁할 게 무한히 많은 데가 바로 이제 중국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시장이 초기입니다만은 그래서 그 중에 평소 자주 안 나오는 얘기 중에 제가 하나 드리는 게 의료 영상기기입니다. 의료 영상기기가 수요는 엄청나게 많지만 중국이 지금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1조 위엔대라면 우리 한국 돈으로 170조 원이에요. 이거는 상상이 안 가는 정도로 이렇게 규모가 큽니다. 특히 주목을 하는 게 대도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의 수요가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부 미용기기입니다. 피부 미용기기는 시장 개척단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그 각 지역에서 제가 거의 지금 주제는 북경에 합니다만은 계속 지방 상담회를 다 다녀보거든요. 피부 미용기기 관련된 제품들은 또 나왔는데 될까 하면 잘 돼요. 시장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산 제품이 인기가 상당히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액션캠 있습니다. 왕홍 많이 아시죠? 왕홍 나와서 요즘 코트라 상담회장에서도 왕홍들이 직접 시연을 하면서 저희가 상담을 하니까 효과가 좋은데요. 왕홍이 이렇게 우죽순처럼 생겨나다 보니까 액션캠이 엄청나게 잘 팔리는 겁니다. 액션캠이 품목별로 그 세부 사양별로 해갖고는 수백 %의 시장 성장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산이 최근에 시장 점유율 1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가운 소식인데 앞으로도 왕홍은 커졌으면 커졌지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 존재가 바로 이제 왕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사실은 올해까지도 우리 중국의 자동차 보조금 차별 지급 제도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배터리 관련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내년에 끝납니다. 내년에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해볼 만한 것이죠. 실제 우리 관련 기업들이 올 상반기부터 계속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시장에 이제 본격화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재밌는 게 저 위에 이제 생선 가공 식품입니다. 생선 가공 식품, 이 어묵, 그다음에 게맛살 이제 이런 제품이에요. 이게 지금 중국 연해 지역보다는 내륙 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그 후어거라 그러나요? 그런 데 넣어 먹기도 하고 있어. 이 수요가 많은데 과거에는 이게 잘 안 됐어요. 콜드 체인이 안 돼서. 근데 지금 이제 이게 풀리다 보니까 내륙 지역이 이 생선 가공 식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발 용품입니다. 저도 북경에 중국에 오래 살면서 자꾸 머리가 빠지는데요. 중국에 저걸 발라야 될 사람들이 1억 5천만 명입니다. 중국에 오래 살면 이게 빠지든지 하얘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제가 예전부터 들어왔는데 실제로 저를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 두발 용품인데 이때까지는 제대로 쓰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가 중국 시장의 코드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안 하던 거를 중국 사람들이 하기 시작할 때 이 트렌드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 크기보다 제가 습관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청바지를 제가 입기 시작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청바지를 입어요. 그러면 청바지를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런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요. 제가 서비스 분야에 가가지고 서비스 쪽에 가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 쪽은 커피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말이 있습니다. 중국이 팔기 시작하면 값이 떨어지고 중국이 사기 시작하면 값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북경 상해 어디 길에 가면 40대까지는 다 커피를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그 커피 들고 다니는 모습이 우리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저희 무역관의 현지 직원들도 40대 이하 직원들은 차 안 마십니다. 완전 커피를 마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를 하냐면 커피 빈 수출하는 거 좋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하는 거 좋죠. 한 단계 더 나간다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지금 운남성은 원래 그 베트남 쪽에 운남성은 중국의 차의 집산지입니다. 그 차밭을 갈아엎고 지금 콩밭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커피 쪽 하는 경우는 거기 가서 합작 투자를 해서 같이 시장을 바라보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타 내년에 저희 중국 지역본부에서 본격적으로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각 지역마다 특산품, 식품 특산품, 상품은 많은데 이게 시장화가 안 되고 상품화가 안 된 거를 내년에 계속 연중으로 아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되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 결국은 중국을 이제는 시장의 크기보다 이 변화 안 하던 걸 하는 게 뭔가 또 그 속도는 얼마나 빨라지고 있나 하는 그런 분야를 좀 보는 게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판매하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것보다는 그쪽에서 필요로 한 것을 내 장점과 접목하는 노력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